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만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이 다행히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은행 지수는 조금 그냥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아직도 은행들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고 22일 날 미국의 페드가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을 합니다. 25bp를 올릴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이런 거에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25bp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있고 동결 쪽에도 20% 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도 힘을 내준 만큼 오늘 우리 증시도 힘차게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행코님 오늘 파이팅 함께 외치실까요? 그렇죠. 자, 오늘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8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챗 GPT와 또 인간 대표 강관우 앵커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AI 대 인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챗 GPT에게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가는 하락하는 데 반해서 자꾸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도 심층적으로 좀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비트코인도 그렇다면 안전자산에 합류가 된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챗 GPT의 답변. 안전자산으로 보통 여겨지는 전통적인 것들이 바로 미국의 채권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거기다가 뭐 화폐로 치면 일본의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도 가세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위조가 불가능하고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유통량이 한정적이죠. 가치의 변동폭이 적다라는 점에도 챗 GPT는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보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변동폭이 작지만은 않죠. 그런 부분에 더해서 영구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에는 조금은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자산에 합류를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강혜건님 챗 GPT가 마음에 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잖아요. 오늘은 네. 어떻습니까? 오늘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결은 좀 다르지만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안전자산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상태를 안전하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방증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이슈가 지금 스위스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서부 쪽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조그만 은행이 그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 사태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미국의 또 지방은행까지 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아닙니까? 어제 주가가 뭐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갔으면 좋은데 어제도 40% 넘게 또 빠졌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없어진다고 보고 예금주주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 빼서 큰 은행으로 다 가겠죠. 네.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완전 헐값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67년이나 된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발 은행 사태가 스위스까지 갔는데 과연 스위스가 종착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의심도 하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안전한 거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안전한 자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안전자산을 얘기할 때 미국 국채가 있고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또 앵화도 있고 네. 스위스 프랑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5개 중에 이번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안전자산 중에서. 그래도 뭐 단연 금이 아닐까요? 금이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그죠? 저도 이제 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과연 뭐가 많이 올랐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금부터 좀, 국채부터 좀 볼까요? 미국의 국채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대표적인 단기채 중에 하나라고 하는 2년물짜리인데 네. 5%가 넘는 그 위치에 있다가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3.8까지 번지를 했어요. 번지 네. 점프를 했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국채가.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저렇게 많이 떨어진 만큼 가격은 저만큼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장기채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이거든요. 방금 우리 이한 앵커가 금이 많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네. 많이 올랐네요. 지금 뭐 1973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네. 과연 안전자산은 안전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좀 했고요. 은도 한번 볼까요? 은도 좀 올랐네요. 22.46까지 갔어요. 네. 저 밑에 저점이 20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금보다 많이 올랐을까요? 적게 올랐을까요? 이따 한번 볼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안전자산, 안전통화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스위스 은행 그러면 엄청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좋은 돈, 나쁜 돈, 뭐 블랙머니 뭐 다 몰려드는 게 스위스 은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또 이제 배워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 되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통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최근에 조금 이렇게 양봉 올라간 게 있어요. 쭉 네. 올라간 게 저거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0.94 정도에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덜 내려와 있다. 왜 이게 덜 내려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금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크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도 어떻게 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조금 스위스 발 위기 사태가 진정되면서 네. 다시 이제 스위스 프랑이 강세 쪽으로 좀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앵화 보겠습니다. 앵화도 계속적으로 137.5대에서 지금 132대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게요. 내려온다는 거는 앵화가 강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5개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금은 8%네요. 안타깝게도. 은보다도 더 안 올랐네. 네, 2등도 아니네요. 네, 은이 12%나 올랐고 미국 국채가 25%. 여러분들 미국 국채는요.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모든 투자기관들이 투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두들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가지고 아마 미국 국채사로 갔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어요. 2만 불대에서 2만 8천까지 갔습니다. 저기 저 왼쪽 끝에 보시면은 작년 12월경이거든요. 저기 지금 16,000대 있었거든요. 23년 초만 해도 16,000대 있었어요. 네. 비트코인 망한다고 다들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28,000원입니다. 근데 이 뛰는 폭을 보세요. 하루에도 뭐 뛰는 폭이 네. 주식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렇게 많이 뛰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반열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밌게 좀 보실 대목인데 그다음 좀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 봤잖아요. 네. 비트코인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교 거부입니다. 그러네요. 41%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좀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제가 잡아봤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 과연 믿어도 되나? 이렇게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런 신뢰성의 이슈가 좀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아까도 가격을 봤습니다마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맞아? 이게 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가치 평가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네. 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등장할 때부터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게 됐고 지금도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안전하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과연 다른 전자화폐들하고 다를까? 다른 전자화폐들은 진짜 막 없어진 전자화폐들도 많잖아요. 네. 거래소도 없어지는 마당인데요. 뭐 전자화폐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도망가서 아직도 안 잡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가 진짜 이런 생각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41%까지 급등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희소성.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최대 발행 가능한 게 2,100만 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량이라는 거는 돈을 찍어내고 계속 찍어냈잖아요. 계속 늘어났는데 비트코인은 이걸 최고로 해도 한계가 2,100만 개가 거의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자산으로 등극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을 과연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챗 GPT에게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한마디는 바로 안전자산 이유는 충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 현상일지도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강 앵커님께서는 오늘 이 챗 GPT의 한마디에 더해서 강 앵커님의 인사이트를 더한 오늘의 주제에 대한 한마디 어떻게 좀 남겨보시겠습니까? 뭐 비슷한 이제 대답인데 약간 제가 좀 시니컬하게 네. 이제 답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일단 오르긴 하는데 0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시그널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는 좀 거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역시 강관우 앵커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 어떤 종목일까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 종목은 바로 SBS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SBS. 하반기에 좋은 이슈가 많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 SBS 지난해 특히 4분기 성적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여전히 스포츠는 트라우마라고 리포트에 또 소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트라우마라는 것은 작년 하반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월드컵이었습니다. SBS는 계속해서 스포츠 쪽에 힘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으로 인한 어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최악의 1월과 2월이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SBS 하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 명가라는 닉네임을 많이들 달고 있는데요. 무난한 흥행이 기대되는 라인업이 현재 대기 중입니다. SBS라고 했을 때 최근에 좀 시즌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시즌이 성공을 했던 새로운 시즌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BS 무난한 흥행이 기대되는 라인업을 통해서 또 한 번 실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지분 취득의 한도 제한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SBS는 방송국이고 또 우리나라 방송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SBS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리포트 내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BS 상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을 해나갈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4분기에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TV 광고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물론 SBS에게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2분기에는 광고 그리고 드라마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BS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SBS가 드라마 자회사 스튜디오 S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OTT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SBS가 올해 주요 라인업으로 선정을 해온 그 부분들 보면요. 모범택시도 있고요. 열혈사제도 있고요. 특히나 낭만닥터 김사부 같은 이런 시즌제 드라마들 시즌2, 시즌3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순옥 작가, 김은희 작가들도 이런 스타 작가들도 함께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데 힘입어서 OTT의 동시 방영, 특히나 디즈니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드라마의 판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자, 따라서 SBS에 대한 투자 의견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도 하향도 아닌 5만 5천 원으로 유지한다는 의견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물론 전반적으로 방송국 전반적으로 광고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 악재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와 제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SBS이고 드라마 편성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의 멀티플 확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증권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CS 윈드입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풍력 대장하면 단연 CS 윈드가 되겠죠. CS 윈드는 미국 증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풍력 전략 육성 업종 지정되어 있다라는 좋은 소식 함께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CS 윈드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4월 증설을 공식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CS 윈드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리포트 주목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목했던 이슈입니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 수혜 기대감도 CS 윈드 역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역시 CS 윈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사업법의 수혜 역시 당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IRA 보조금을 올해부터 받게 될 텐데 이 효과만으로도 성장세가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 리포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린 산업의 양대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유럽일 텐데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S 윈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증권사 의견이었습니다. 자, CS 윈드도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S 윈드 IRA 효과로 미국의 연간 풍력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산 능력이 10.5기가와트 수준인데요. 2026년에는 20기가와트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30기가와트 수준까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자, CS 윈드 앞서서 미국 법인에서 4월 증설을 공식화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법인의 CS 윈드 캐파가 4.5기가와트인데요. 미국 전체 풍력타워 생산 능력의 43%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공장이 증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분량인 거고요. 더불어서 IRA 보조금은 개별 업체에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에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타워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CS 윈드는 그 측면에서도 역시 한 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EU 탄소중립산업법으로 풍력 전량 육성 산업 지정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EU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이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8개 분야에서 전량 육성 산업을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풍력은 EU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생산 능력 목표를 가장 높게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도 CS 윈드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르투갈 법인이 현재 매출액 대비 5배까지 성장할 규모의 증설을 지난 연말부터 착수한 상황이라는 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CS 윈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역시 12만 원으로 유지인데요. 올해부터 CS 윈드 미국 법인 IRA 보조금 받게 되고요. 3단계 증설 완료 후에 받게 될 연간 보조금이 최대 3억 달러라고 합니다. EU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 이렇게 양대 시장의 생산 공장을 확보해 놓고 빠르게 증설 모드로 진입하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CS 윈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또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 텐데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때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세대 관련 이 분야인 좀 패키징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반도체 최첨단 패키징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헤드라인이네요. 자, 앞서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의 헤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이 기사 내용이 우선 미국이 현재 이 반도체 지원법을 계속 발효를 해놨는데 네. 여기에서 그 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거의 10년 가까운 지원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패키징 분야가 절대 강자가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 패키징 분야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패키징 분야에는 절대 강자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패키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단순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PU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납작한 그 정사각형 아니면 뭐 직사각형의 이런 반도체를 보통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면서 삼각형이나 아니면은 팔각형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 형태, 즉 후공정에서의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반도체가 어려운 게 정말 미세하고 세밀한 공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다품종을 정말 소량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또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후공정까지도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해야 될 투자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이 투자에 대한 것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패키징 시장은 더 커진다. 첫째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가지고서 이 패키징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거의 19년 이상 TSMC에서 근무했던 이 렌준청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애플이나 퀄컴 이제 뭐 인텔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쭉쭉 나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미국 법인 같은 데서도 퀄컴에 있던 베니 카티비안 같은 이런 분들을 또 이제 데리고 오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패키징 즉 후공정에서의 어떠한 이런 수요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세계 패키징 분야를 봤을 때 2030년까지 해서 대략 506억 달러까지 거의 2배 정도의 그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패키징 쪽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이렇게 시장이 커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에 맞춰가지고서 굉장히 대규모의 모바일 장비라든가 혹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도체의 수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패키징의 그 여러 가지 형태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반도체 패키지가 여기 보면은 패키지 적층이나 칩 적층, 즉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실리콘으로 되어 있던 반도체 기판들을 여러 개를 층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칩끼리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가는 선을 가지고서 연결하는 이런 와이어 방식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이 실리콘을 안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스택을 해서 이렇게 쌓는 이런 방식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패키징 방식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공정할 때는 보통 뭐 7나노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내려가서 지금은 네. 2나노 공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전자가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도체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미세 공정 가지고서는 경쟁하는 거는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나노를 줄일 수는 없다. 네, 그러면은 전자가 못 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이상 그 공정을 내려가는 건 한계가 왔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바로 이 패키징 쪽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공정은 세밀해질 만큼 세밀해졌고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을 만큼 줄어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패키징 분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외 업체에서는 어떤 좀 패키징 업체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절대 강자는 없다지만. 네, 지금 일단 보시면은 우선 대기업들이 우선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선 당연히 이제 우리의 메모리 업체들, 그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개 업체를 당연히 보실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에 한 17일에 이 온양하고 천안에 있는 그 패키징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모리 패키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네. 형태는 일단은 단순하지만 그러니까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문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패키징을 이제 그 메모리 부문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메모리 부문 특히 이제 반도체는 앞으로 고성능과 저전력의 반도체들이 더욱더 요구가 많이 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해외에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 즉 ARM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들이 그냥 패밀리스를 해가지고서 설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제대로 좀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미 상무부가 이번에 그 반도체 지원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수의 첨단 패키징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 쉽게 얘기해서 정부 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주겠다라는 네.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 패키징 분야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그 Your Development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조사 기관이 있는데 네. 조사 기관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모든 그 전체적인 점유율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글로벌 점유율에서는 현재는 인텔하고 TSMC가 전체 패키징 관련 투자 규모의 59%를 차지한다. 즉 패키징에 대해서 앞으로 이 두 개 업체, 즉 비메모리의 인텔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분야의 TSMC 이 둘로 봤을 때는 이들이 앞으로 이 패키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이 조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실 메모리 쪽으로 전통적으로 좀 강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해보면 비메모리 쪽으로도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쪽으로도 패키징 쪽이 조금 더 부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또 퀄컴 이외에도 뭐 엑시너스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뭔가를 지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더 이상 이 하이닉스는 그래도 메모리 가지고서만 우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금씩 옮겨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용인에 그 3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패키징 분야의 중요성이 상당히 더 커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패키징 쪽도 주목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 물론 뭐 패키징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겠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우선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패키징 업체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네. 알고 있는 그 SFA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 그다음 또 이제 여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한미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이 패키징을 하는 부품을 또 조달을 해요. 패키징 부품을 조달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패키징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재미있는 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의 아직까지 실적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패키징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조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기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전체 이 생산 공장을 늘린다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 유증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키징을 그대로 영위를 하고 있는 SFA 반도체, 더불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보면 좋겠고,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한미반도체도 패키징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쨌거나 해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텔이라던가 TSMC가 있기 때문에 해외 패키징 업체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볼 게 당연히 이제 대만 쪽이 그 TSMC가 있다 보니까 보는데 이제 ASE 글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AS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자리도 잘 잡았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문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 그 전체 세계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에서는 1위인데 30%가 넘는 패키징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주가가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미국 업체인데 엠코라는 데가 있어요. 엠코가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약간 좀 불안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지의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자리이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면은 이제는 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대만 쪽에서 당연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만에서는 ASE 글로벌 저희가 차트도 함께 봤습니다만 그 종목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고 미국 쪽에서는 엠코 테크놀로지 패키징 분야의 강자로서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대만과 미국에서도 우리가 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미 반도체 말고 좀 주목해 볼 만한 또 추가적인 기업들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패키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잡을 만하다 싶은 것들은 우선은 이제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 있죠. 후공정 패키징보다는 이제 그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사 장비 쪽을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패키징 이후에 이제 검사 장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품 포장을 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후공정의 가장 중요한 그 큰 흐름인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서 패키징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테스트 장비가 결국은 만약에 이제 모양이 지금과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신형의 어떤 장비가 나와야 된다. 즉 테스트 장비가 그러면 그만큼 플랫폼도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패키징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패키징 외에 우리가 좀 지켜본다면 반도체 검사 장비 쪽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 30여 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분석연구원의 황호준 연구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로원입니다. 네, 이로 한번 그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참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플페이죠. 이번에는 정말로 국내에 도입이 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존의 관련 법규와 그리고 이권 다툼 속에서 교통정리가 정말 극도로 필요했죠. 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나 일부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 종목명은 바로 이로원입니다. 일단 종목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게 향후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페이의 결제 지원 방식은 NFC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이는 결제 방식은 MST, 마그네틱 보안 정성 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게들이 MST 방식을 쓰고 있죠. 이로써 결제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서 단말기 또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그룹 단위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공공시설인 버스에서는 이 단말기 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비용이 이 신규 NFC 지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원, 3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는 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페이를 서비스하는 현대카드 측에서 삼성 단말기를 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상법 위반이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21일부터 도입을 된다 하여도 100%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기에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카드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시행 당시에 이 타카드사에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부과할지가 상당히 문제죠. 이 독점 계약이긴 하나 현대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본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타카드도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과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일단 당장은 함께 하겠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내부에서 조율은 하겠지만은 지금의 삼성페이와 같은 기능의 대항마라고 불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애플페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2호는 이 보급률에 따라서 그 주가가 따라서 움직일 걸로 보이게 됩니다. 2호원이 생산하는 게 바로 이 NFC 방식에 들어가는 무선 단말기 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아이폰 사용자도 많고 그리고 기다려왔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단기와 장기 그 중간인 중기급 종목은 상당히 적당합니다. 이 목표가를 보시게 되면은 4,000원을 제가 제시를 할 텐데 이 4,000원으로 목표가를 잡은 이유는 그간의 애플페이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지난 3,900원 선 부분에서 항상 저항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대한민국에 애플페이가 상륙한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목표가를 이 부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손절선은 2,400원 선으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애플페이 얘기 나온 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단기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애플페이 자체 이제 보급률이라고 하죠. 네. 단말기가 어느 정도 빠르게 보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1호원의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굳이 또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전에 또 나왔었는데 말이죠. 이 차트를 펴보시게 되면은 기본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대 양봉을 두 개를 띄우면서 올라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한 지지 라인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략이 오히려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뭐 새로운 NFC 방식의 이제 초기 채택률이 상당히 이게 성공의 성패를 좀 가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에 많이들 채택을 할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말기 교체라는 게 자본이 조금 받쳐주는 뭐 기업 단위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이 보급률이라는 게 이게 그 30만 원, 20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곳에서 사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딱 그 정도로만 보고 있지 이 애플페이 2호원의 성장세를 막기에는 이거는 그냥 단순 해프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목표 주가 4,000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3,000원 초반에서 계속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좀 힘이 좀 생길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곧 있으면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도 하나둘 나오게 될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서야 보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생산된 칩들이 이제 보급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이루어낸 기업의 실적으로 잡히게 될 건데 이 실적 발표를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실적 모멘텀이 좋을 것 같다. 목표 주가 4,000원에 1호원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바로 G2파워입니다. 이 대표적인 원전주의 대전적인 종목이죠. 이 G2파워는 국내 수배 전반 1위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수배 전반이 무엇인지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 이 수배 전반은 고압의 전력을 저압으로 변압을 해서 이 전기가 필요한 곳에 분배해주는 전력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처럼 발전량이 많고 고압의 전류가 생성되는 원전이라는 모델에는 거의 필수 불가결인 수배와 그리고 전반을 담당하는 설비인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향해,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36.5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을 17.7기가와트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G2파워의 수배 전반 및 태양광 발전 장치의 전체 계약 물량 중에서 이 광급의 비중이 약 96% 그리고 9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움직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기대감과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수배 전반은 전력이 발생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시장이 커져 나가면서 향후 꾸준한 성장 모멘텀 또한 같이 존재합니다. 21년 3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G2파워의 주요 거래처별 수배 전반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은 공기업이 88.9억 원, 준정부기관이 77억 원, 국가기관이 48억 원, 그리고 지자체가 48억 원 정도로 이 광급 시장이 약 96%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 발전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력은 톱을 달리는 미국과 프랑스, 이 둘과 같은 급을 자랑하는 만큼 윤 정부에서도 12대 국가의 핵심 전략 기술로 차세대 원자력을 선정한 만큼 원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자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G2파워의 주가도 순식간에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시장이 커지면서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목표가로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그간의 시장 주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시작점인 8,500원 선을 이 장대 양봉으로 올라타주었던 만큼 이번 1만 원 선 공략 시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9,7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1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선은 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월중으로 26%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테마에 비해서 덜 올랐을 뿐이지 이제 원전주도 다시 한번 순환매 섹터로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G2파워가 말이죠. 다른 원전주하고 특히 뭐 차별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수배 전반이라는 게 다른 기업들은 수배 전반을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으나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인지도라는 게 주식에서 상당히 많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원전주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바로 G2파워이기도 하고 그 실체 또한 실제로 관급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 글로벌에서 수주가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해서 오늘은 G2파워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보니까 폴란드 이슈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슈도 있는데 특히 뭐 국내보다 해외 쪽이 더 활발한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이라는 게 너무나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유럽은 넷째로 이 탄소 배출을 상당히 제로에 가깝게 하고 있는 이 그린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지금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를 시작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에너지가 지금 그 국가들도 추가적인 수주가 있는 기대감이 모멘텀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호원, G2파워 두 가지 종목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신다면 뭘 좀 볼까요? 저는 원전 이 G2파워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모멘텀이 좋은 G2파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관우의 증시팔 함께하셨는데요. 이어지는 긴박한 개장 상황도 강관우의 증시 9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